모르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네요. 그냥 우리 최규영 전 네. 문화원장님 겸 현재 진안군 향토사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최규영 간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뭐 변변치 않은 강의일 텐데 또 이렇게 서늘해가는 가을 저녁에 또 와주셔가지고 왜 그런지 향토라고 하면은 별로 그 높임말이 아닌 걸로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너무 중앙 집권적인 것이 정신 분야까지 꽉 쩔어버려 가지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향토사, 또 어떨 때 향토에서 있던 사람이 그 향토에서 알고 있었던 사실을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기고를 하면은 거기다가 뭘로 표기를 하냐면은 향토사학자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높임말도 아닌 것 같고 이 강단사학자들은 향토사학자를 알기를 참 우습게 합니다. 아마 향토라는 말이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향토사는 또 학문으로 존재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체계 있게 정리된 게 거의 없어요. 가령 우리 진안만 하더라도 지금은 좀 물론 다릅니다만은 그 향토사라고 해서 체계 있게 정리된 이런 교과서 이런 게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뭐 진안뿐이 아니에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기껏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나열한 것처럼 관찬지리서로는 동국여지승남 정도가 있고 신천 팔도지리 이건 별로 요새 남아있질 않죠. 이 원형인 동국여지승남 이 정도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동국여지승남 신증 동국여지승남이 이 가장 일반적인 관찬 지리서 향토사로 우리가 텍스트화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는 그 군에 있는 게 거의 다 들어있어요. 뭐 통계도 들어있고 뭣도 들어있고 진안도 물론 동국여지승남 진안편에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내용의 정확도는 꼭 신뢰는 못하지만은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또 진안년 읍지가 정조 때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데 편찬연도가 적혀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몰라요. 다만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현감이 그 시대까지만 적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1924년도 일제한데 진안지를 발행했고 그 뒤에 1959년에 진안지를 또 발행했습니다. 이것이 거의 텍스트예요. 여태 전래해 온 것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참 유감이라면 유감, 아쉬운 점은 뭐가 있냐면은 향토사 교육이 수째 이루어지질 않아요. 가령 우리가 클 때만 해도 대화가 있었잖아요. 그냥 대가족 제도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뭐 형들 누나 있어가지고 다들 모이면 서로 대화를 하고 아는 지식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웃간 그 고장의 일 이런 것을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알았었는데 지금 와서 얘기해요? 얘기를 한다고 해도 자기 고장 일 얘기해요? 다 TV에 나오는 거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거 뭐 이런 저런 그런 중앙에 연결된 거 또는 연예 프로그램에 연결된 그런 얘기는 할망정 이 향토에 관련된 얘기는 거의 안 할 겁니다. 안 하니까 여기 지난 살아도 지난 일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이 지금 없어진 시대예요. 오히려
그리고 향토사라고 해서 독립해서 생각할 수도 없더라고요. 향토사를 향토사만 가지고 이해를 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우리 국사를 어느 정도는 그 교과서 정도는 제대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향토사도 제대로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학교에서 이걸 정규 이 교과목으로 왜 채택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국사 시간 나눠가지고 아니 다른 시간을 하나 좀 희생을 시키더라도 그 향토사를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해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면은 큰 효과가 있을 텐데 그걸 않더라고요. 요 근래에 향토사 교과서를 편찬하려고는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그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지방직을 채용하면서도 그런 일을 벌어지더라고. 여기 진안군 상나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려고 시험을 치면 왜 진안군 얘기는 향토사는 전혀 안 들어가죠, 과목이? 그러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겠어요? 이를테면 그 시험에 합격해서 군이든 읍면이든 일선에 배치된다고 합시다. 아무것도 몰라요. 우선 이명도 모르고 심지어 읍면명도 모르고 이런 애들이 어떻게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겠냐고. 아니 물론 배우기는. 그러나 미리 시험을 과목을 넣어놓으면은 이 기본적인 건 다 미리 숙지를 하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과목이 없으니까 전혀 지역 사정에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현직에 임용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지금 그 국가 임용 시험 과목을 놨지만은 실제로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이 이런 것보다 진안군의 향토사가 아마 더 중요할 겁니다. 현장에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펴려면 뭘 알아야 제대로 된 행정도 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점에서 매우 아쉬운 점이 있다. 향토사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벌써 47년이 됐네요. 그때 전라북도가 그때 당시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고 웅치 전적지를 보신 분이 있는가는 몰라도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일 이게 뭐냐면 옛날 곰티째로 올라가다 보면은 보신 분 있고 가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 웅치 정적비가 하나 서 있어요. 뭐 괜찮게 서 있더라고요, 규모는. 그런데 그것을 왜 거기다 세웠는가 하면은 조금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지 범위 위치 같은 걸 제대로 한 번도 연구를 않고 그냥 거기다 세운 거예요. 신장로니까 세우기 가까워서 세웠지만 그냥 갖다 그렇게 세웠어요. 물론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 어떤 근거가 있다고 했지만 사실 거기는 그 전적지를 세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이 편리하니까 우선 신장로 옆이니까 이제 거기다 세운 걸로 이해를 하는데, 자, 이 빨간 자리가 그 전적지 세운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몇십 년이 흐르고 요 근래에 그 웅치 전적지를 사적화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가 한 5, 6년 전부터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잽싸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낚아챈 데가 어디냐면은 완주군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적지는 진안군이거든요. 요 일대 덕봉 가보셨나요?
옛날 구도로를 가다 보면 덕봉으로 가서 이 곰티째로 이 넘어가는 요 일대가 전적지이고 이 전쟁 유물 같은 거 이런 게 상당히 발굴이 돼요. 그리고 또 사실상 옛날에 공로였고, 그런데 이 지난 그들도 완주에서 막연히 알지만은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고 웅치 사적을 주도권을 잡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학술적인 이론이 이제 필요하겠다, 뒷받침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연구 용역을 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연구자로 참여했던 분들이 완주군에서 시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학문이라는 것은 진실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발주처의 그런 의도가 상당히 입김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낸 그때 연구 결과 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이 곰티길은 요렇게 신장로로도 있고, 또 덕봉으로 가는 곰티길도 있고, 정례길도 있다 하고는 명백이 전적지기가 구체적으로 어디라는 얘기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손석기 씨라고 웅취보존의 이사장이 굉장히 불만을 발표회장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왜 학자들이 용역을 맡아서 진실 발견 또 진실을 갖고 얘기를 않고 용역비에 따라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거나 눈 감거나 누락하거나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 점에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곰티에 대해서 관심 가져본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전주에서 진안으로 오는 곰티길이 상당히 미묘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곰티가 여기서 어디라고 알고 계세요? 이 세 길 중에서 곰티길이 어디예요? 부암 곰티길이요? 예, 여기 장성이라고 있는데 이 장성은 뭐죠? 장성백이에요. 원래 전주에도 장성백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런 이름 많아요. 장성이 서히 박혀있던 자리는 장성백이라고 해서 지명으로 남아 있었는데, 여기 장성도 장성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안 봤어요. 나도 그때 장성이 있는 건 내 나이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모양인데, 여기에 장성이 있었던 모양인데 여기가 갈림길이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는 정내로 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이쪽 그 부암으로 해서 가는 사람들. 그런데 가는 사람들의 목적도 이 방법도 달랐던 모양이에요. 제일로 전주로 빨리 가려면, 진안서 빨리 가려면 요 길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정례길로 해서. 근데 그 정례길은 한 가지 경사가 너무 심해요. 경사가 심해서 지게나 지고 가려면 지게다리라고 해야 하나? 그걸 뭐라고 해야 하나? 지게 뭐? 지게 발목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땅에 걸릴 정도라 너무 경사가 심해서 그런 행위는 좀 기피를 했고, 그러나 조금 짐이 간편한 사람들은 정례길을 제일로 많이 이용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제 1918년에 나온 일제시에 나온 5만분의 1 지도인데, 이것이 중로라고 해서 정례길이 더 중요하게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이 덕봉길은 소로로 취급을 하고,
이건 내가 저 색깔을 보기 좋게 지금 색깔을 칠해놔서 그렇지, 원래는 중로는 2줄 점선, 소로는 1줄 점선으로 했는데, 여기 덕봉길은 소로에 속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검게 나온 것은 그때 당시에 일제가 만든 신장로입니다. 근데 신장로는 뒤에 만들어 놓은 게 논외로 치고, 옛날 길로만 치자고 보면은 요리 다니는 거의 제일로 주로였던 모양이에요. 정례길이. 근데 덕봉길은 덕봉길대로 그 짐이 있거나 아니면 관리들이 이용하는 길, 요런 일로는 덕봉길을 이용했던 모양이고, 여기 부암 곰티길은 신장로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지형이. 그런데 지금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내가 부암 곰티길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은 이건 아니에요. 길이 아니었더라고요. 일제야 자기들이 지도를 만들면서도 여기 신장도 만들면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그서버렸잖아요. 그렇게 있었을 거다고 저들이 추리를 했지 실제 길이 아니었더라고요. 거기가는 어디냐면은 그 따져보니까 이 부암에서 부암 동네로 해서 꼴짝이로 해가지고 여기 와서 능선을 타고 여기 덕봉길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런 식으로 다녔더라고요. 그게 거리도 비슷하고 아니 여러 가지로 비슷해요. 이 고개 높이도 비슷하고. 그랬는데 왜 이 길을 택했느냐? 여기가 의외로 좀 복잡해요.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거이 군계입니다. 완주군계, 진안군계.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여기가 곰티 신장로고 여기가 부암 곰티길이 부암 곰티길이고 이게 덕봉 곰티길이고 이건 정례길입니다. 그런데 이 곰티가 진안만 사람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진안 여럿이 전주를 가려면 어떻게 했냐면은 요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은 이 곰티 아래 옛날에 저 주막이 있던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요새 젊은 분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성순면에서는 전주로 가려면 요렇게 갔어요. 그 만덕산 거기를 넘어서 또 마령에서 전주를 가려면 어떻게 갔냐면은 요렇게 와가지고 여기 판치에서 야트마간 채를 넘어서 또 그 외판치로 가가지고 진안서 오는 길하고 합류해서 다시 정례길로 가든가 덕봉길로 가든가 했고, 또는 이 추동으로 와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 거시기고 부암으로 해서 가는 길도 있었고, 각각 최대한대로 가까운 데를 택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제일 가까운 데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에서 덕봉으로 넘어가는 건 덕봉제라고 했고, 또 이 동네에서 각각 상대방 마을 이름을 섞어서 그들은 불렀는데 총칭해가지고 어떻게 불렀냐면 이걸 곰티, 즉 한문으로 웅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왜 그랬냐? 그 동네가 완주군 소양면 신촌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이름이 아니고 여기에 없었어요, 별로 인가가. 지금 신촌이란 말은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몰라도 근래에 생겼고 신촌은 그 전에는 인가가 거의 없었는데 거기를 웅리라고 불렀던 모양이에요. 웅리, 곰마을. 형국이 곰처럼 생겼는지 진짜 곰이 출몰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기를 웅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웅리로서 넘어가는 죄는 전부 웅치, 곰치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웅치라고 하면은 어디라고 뭐 이렇게 특정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넘어가는 모든 죄는 전주적에서 보면 다 웅치인 거예요. 궁금한 점 있어요? 웅치 지금 제가 설명한 데에 대해서. 원장님처럼 곰티죄를 확대를 하게 되면 응. 그 전북대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웅치라는 자리가 넓어져 가지고 지금 완주에 있는 그 웅치 전적비까지도 넓혀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한 군데를 지침을 해주셔야지. 아, 지금 내가 얘기하면은 웅치라는 데는 그 내가 얘기하는 말을 그 약간은 좀 잘 반대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기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용역을 받아서 연구 과제가 뭐냐면은 전적지가 어디냐 이런 것을 특정해 달라고 용역을 맺겠는데 그들은 완주군에서 용역을 맡았음으로 해서 그걸 정확하게 여기 덕봉 지역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발굴도 하고 그렇죠. 거기를 전적지라고 하지 않고 상당히 막연하게 새 길이 있었다. 그러면서 옛날 길은 덕봉길이었는데 새로운 길은 신장로 있는 쪽 그러니까 부암 곰티길이었다. 공로가 옮겼다 해서 말도 안 되는 그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이제 좀 생략을 합시다만은 그렇게 왜곡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실체를 보는 것은 곰티에 관한 것, 웅치에 관한 것은 정확히 알아두고 보자. 또 이것은 향토사 쪽으로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하도 우리나라는 기록이 소략을 해가지고 어떤 걸 제대로 기록을 안 해놔가지고는 그 실체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아니 그 역사 기록에 대한 태도는 조금 유감해요. 우리 선조들 그 태도는. 근데 그것은 향토사를 하려고 하면은 기록이 없으니까 가장 합리적인 추리로 그것을 풀어내야 해서 이 곰티 얘기도 그 마을 사람들이 별로 의식을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어떻게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했냐면 그 부암에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 이 동네로 지나다녔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나도 거기 요 길이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도 요런 걸로는 요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부암에서 능선길을 타고 여기에서 덕봉에서 오는 것도 합쳐서 두목으로 내려갔구나. 요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나는 교수들이 향토사하고 충돌을 하면은 또 향토사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면은 어떤 모든 좀 약간 문제점, 약간이 아니라 굉장한 문제점을 또 만들기도 한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또 하나 주제,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건 몇 년 전에 들으니까 벌써 한 5년 됐나요? 이거 봤어요? 요런 대사 들었어요? 왜 전라북도 여러 방송에서 다 같이 이런 대사가 나왔는데 전북 동부 지역은 지붕 없는 가야박물관이라고 기억 안 나요? 맞습니다. 무심히 들었구만. 계속 이렇게 떠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오고 같이 얘기를 나눈 분도 여기 계세요, 이 안에. 그런데 그 이상하다 말이에요. 지난
진안이 가야하고 결부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나는 속으로 굉장히 그 의문이 이제 솟았지. 그런데 뭘로 진안까지 가야지? 그런데 아무튼 내게는 좀 무슨 지적 호기심이라고 할까? 이런 기분이 들어서 그 내용을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바로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여기 진안 군수였던 분도 눈에 비죠? 안 보여요? 그때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 또 남원시장 장수군수, 진안군수, 순창군수, 무주군수, 완주군수 여기에 가야라고 그때 당시에 그 추정하고 지목을 하던 그 지역 시장군수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비석을 다짜고짜 세웠어요. 봉수왕국 전북 가야라. 갑자기 그야말로 뜬금없이입니다. 아무런 그 존재가 없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비석 뒷면을 보니까 이렇게 2017년 이 양반들이 이 비를 세웠어요. 그때 이 시장군수들 아니면 전라북도 지사가 전라북도 동부 지역이 봉수왕국이었다는 걸 알고 했을까? 나는 몰랐었는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마 자기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장군수는 당연히 몰랐겠지. 그런데 여기 호남 고고학교장 곽장근 교수, 이 사람 군산대학교 교수인데 아마 이 사람은 알았을 거예요. 호남 지역이 봉수왕국인가 아닌가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연구 내용, 이 사람의 주장으로 전북 동부 지역이 봉수왕국이라고 이렇게 그때부터 주제를 정하고 사업, 그렇죠. 연구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업을 진행해 왔으니까요. 왜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전라북도 교육청이 발행한 초등학생용 보조교재에 봉수 전북 동부 지역의 가야권이었다는 걸 전라북도에는 가야의 고분 400여 개, 제천류적 200여 개소, 봉수 90여 개소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고 보조 교재로 나왔어요. 교과서. 그러면 교과서에 나올 정도라면은 굉장히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그저 누구누구 자기 개인 자격으로 개인 의견으로 교과서에 실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자료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했어요. 그때 진안, 임실, 남원, 장수 이런 데가 가야권이라고 아예 명시를 했어요. 근데 이때는 사실상 조사도 안 될 때거든요. 근데 조사도 없이 역사를 지목을 해버릴 수 있나요? 우리 안 배웠잖아. 우리가 삼국시대 얘기를 할 때 전라북도 동부 지역이 가야권이라는 건 안 배웠잖아. 그런데 연구도 안 거치고 이렇게 지정을 해버릴 수 있나요? 그거 참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이 학교 교과서에서 따온 지도예요. 옛날에 가야권은 이렇게 지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은 요만큼 이제 더 가야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교과서에 실린 지도가 지금 바꿔져야 하는 거야. 이들 주장대로라면. 전라북도 교육청이 채택해가지고 만든 교과서에 뭐 전부 뭐가 어쩌다 이런다면은 이게 넣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사 교과서에 실으려면 학계의 동의가 소위 그 동의라고 할까 합의라고 할까 하여튼 컨센서스가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건데 그냥 전라북도만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역사가.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여기 1917년에 이제 집권해서 얼마 안 될 때요. 그때 언제 취임했나요? 5월 달에 취임했나요? 근데 이때 가야사 연구와 복원을 꼭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100대 국정과제가 됐어요. 그러나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가야사 복원의 목적은 동서화합이다. 근데 이 역사는 조금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가야 역사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왜냐하면 가야가 옛날에는 영남만 있는 게 아니고 호남에도 걸쳐 있었다. 어디서 얘기는 들었는가 몰라도 그렇게 듣고 그 역사를 우리가 발굴해서 보편화시키면은 지역감정, 원래는 한 뿌리니까 한 가족이니까 지역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국정과제로 채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국정과제로 혼나오니까 예산이 많이 따라올 줄 알았죠.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예산 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좋을 거 아니냐. 이제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걸로 알고 기정사실화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연구도 안 해보고 그 장수 취재해 가가지고 뭐 봉수왕국, 뭐 호남 봉수왕국 이런 비석을 세우고 이 난리를 친 거예요. 교과서에 이 전북가야가 있다고 그러고. 이건 뭔 얘기냐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또는 뭐 어떤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역사를 왜곡한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이기도 하고 그건 참으로 용납돼서는 안 될 일이죠.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정말로 그건 아니죠. 양보해서는 안 될 얘기입니다. 아니 전혀 조사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전북가야 선포식을 했어요. 선포식을. 이런 황당무계하고 엉터리 같은 행정을 전라북도가 저질렀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 가야의 요지가 뭐냐 하면은 이제 갑자기 얘기를 장수가 본거지요. 가야의 본거지. 본거지인데 그 본거지에서 쭉 봉수로 봉화를 하는 봉수로가 연결이 돼 있는데 전라북도 동부 쪽에 딱 그게 뻗어 있다. 근데 그 봉수를 왜 만들었냐? 전라북도에 여기저기 산재한 제철지를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전북 동부권이 가야 문화권이었다. 그때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이제 가야 문화권 아니 세력권이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리고 장수를 반파국이라고 해서 옛날에 그 중국 어떤 기록이 오고 일본 서기에 있는 반파국이라는 것이 장수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논지를 전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 한 대목 한 대목을 다 하려고 해도 그게 굉장히 복잡하다기보다는 그걸 이해하려면 골치가 아프니까 그냥 대강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2시간에도 불가능하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그런 이유가 성립하려면은 그들 말대로 한다고 해요. 제철유적이 그들이 제시된 대로 있어야 한다. 둘째는 그 제철지를 감시할 봉화망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장수 지역이 가야 시대에 강력한 정부가 들어설 입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립이 돼야, 충족이 돼야 이 성립될 수 있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하나도 입증이 안 돼요. 그들을 장수군을 자기들 마음대로 임으로 마음대로 반파국이라고 설정을 한 것인데, 설정할 이유가 일본서기에 반파국이 실려 있는데 그 반파국은 신라를 침략하고 백제와 3년 전쟁을 할 정도로 강대국이었는 바 그 반파국이 현재의 장수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이제 줄인 거예요. 그런데 우선 백제와 3년 전쟁을 할 정도로 이것은 아무런 기록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말 꼬투리 하나를 어떻게 억지로 끌어내가지고는 백제하고 반파가 3년 전쟁을 했다고 억지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반파국에서 전북 동부 일원에 산지한 231개소 제철지를 감시하기 위하여 8갈래 봉수로에 106개소 봉수로 운영했다. 그런데 그러면은 231개소 제철지가 있어야죠. 당연히 231개 제철지는 그냥 23개 제철지도 없더라고요. 아니, 한 개도 없어요. 가야 시대에 운영됐다고 입증된 그런 제철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봉수가 106개소라고 했는데 그 106개소도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건 제가 그냥 허투루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투루 얘기했다 어떻게 내가 책임지려고. 이건 다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가 전라북도에 그 나중에 2년 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난리를 다 쳐놨어. 봉수왕국 이 전북가야라고. 그래 놓고는 그때 용역을 받아가지고 2년 후에 납품을 했어. 이제 실제로는 그때가 납품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이제 그들이 그 책은 좀 뜯고요. 결론은 뭐냐면 제철 유적이 231개소 중 이 지표조사 카드가 있는 곳이 18개소에 불과해요. 지표조사라고 정식 시 발굴 조사가 아니라 그저 육안으로 실측하는 정도의 조사를 지표조사라고 하는데 그것이 18개소고 본격 시 발굴 조사를 한 것은 6개소뿐이 안 돼요. 근데 그 6개소도 가야 봉수라는 증거는 안 나왔어요. 그냥 명백히 말하지만 안 나왔습니다. 자, 제철유적 분포도인데 뭐 다른 데는 다 그만둡시다. 여기 진안군이 이렇게 많아. 진안군이 제철유적이. 여기 북인면 주천면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내가 대략 거기는 아는데 하나도 제철유적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갖다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거야. 제철유적이라고. 없어요. 근데 시굴 발굴 조사도 물론 안 했고 지표 조사도 안 했습니다. 진안은 저들이 그냥 갖다 점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런 정도 있었다. 그래서 가야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왜 주장을 가야라고 주장하냐? 국비 따다가 용역비 먹으려고. 제철 유적이 적어도 되려면은 제철 유적이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철광석을 채굴을 해서 그걸 깨가지고 용해로에 넣어서 녹여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니까 이런 것이 다 있어야 해요. 가마도 있어야 하고 재련로도 있어야 하고 이 찌꺼기도 있어야 하고
깬 잔존 유기물, 폐기물 이런 것도 쌓여 있어야 해요. 1600년이나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는 침하도 되고 퇴적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흔적이 남아요. 그런 정도 제철 유적이 있으려면 그냥 우리 눈에도 발견이 돼야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런 뭣도 없는데 제철 유적이라고 해놓은 거야. 그리고 봉수로 운영을 하면 간다는 게 아닙니다. 봉수는. 봉수를 운영을 하면은 아주 여러 가지가 따라야 해요. 우선 봉수군이 있어야죠. 봉수군이 적어도 6명, 10명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산속에 있어야 하니까, 산 꼭지에 있어야 하니까 식량이나 의복 같은 것도 지원해야 하고, 고려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봉수로는 완전히 자기 영토여야 해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정보가 없으면 괜찮아요. 정보가 없으면 괜찮은데 헛정보, 적에게 만일 봉수가 뺏겨가지고 적이 역정보로 보내면 이쪽에 교란을 당해버리거든요. 이게 절대로 적에게 노출이 돼서는 안 되는데, 아니 가야가 무슨 아무것도 아닌 전혀 힘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봉수를 운영을 하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해. 자, 제철 유적 있으려면은 요런 형태의 지금 발굴 현장인데 이런 거가 다수 발견이 돼야 합니다. 안 됐어요. 없어요. 아예 지난해 26개가 있다고 한 봉수 제철지는 전혀 아니 흔적도 없어요. 완전히 허구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장수 쪽에 제철지가 몇 군데 발굴, 무주 쪽에 있었고 저건 제철지라고 했는데 이들이 파봤어요. 이들이 아니 있을 거다고 파봤는데 가야 거 아니에요. 다 조선시대 거, 조선시대 거. 근데 가야, 아이고. 오지금은 지들이 연구보고서를 낸 한신대 이남규 교수가 자기는 학자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고대 제철 전문가거든요. 그 사람이 말을 이런 식으로 안에 해놓았어요. 내가 발췌를 했지만은 전북 지역의 철문화는 다수가 조선시대로 확인되었으므로 가야시대 제철지가 아니다. 그들이 연구 보고서에 쓰여 있는 이 제철 파트 논문이라니까요. 연구 용역 보고서의 지표조사복으로 17개수만이 등재되어 나머지는 내용을 알 수 없다.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231개 내용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 17개도 가야 제철제라고 함부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아예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들 주장으로. 자, 봉수. 또 하나 이제 제철제 다음으로 봉수인데 지난해 이렇게 봉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총 222개 봉수 중 지표조사 카드가 있는 건 나름대로 눈으로라도 이렇게 조사를 한 카드가 있는 건 17개고 시발굴 정밀 지표조사는 23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 내용 거의 다 내 읽어봤는데 가야 그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가야 봉수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가야 봉화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가야사 국정과제로 가야 봉화망과 그 역사성이 고정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뭐 역사성이 어떻게 뭘로 고정이 돼? 요새 무슨 청문회 하던데 그 청문회 대상자들이 씨부렁거리는 말하고 비슷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 1990년대부터 저들이 봉수를 찾았다고 했는데 2002년에 장수문화원이 발행한 장수군의 산성과 봉수의 이 봉수대를 다
그 책이니까 다 그 지목을 하고 거론을 했어요. 근데 한 번도 가야란 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책 안에는. 그런데 자기가 만든 책에 가야란 말 없었는데 어떻게 1990년대부터 이 가야봉수 찾기를 시작했다는 얘기요. 가야봉수는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이거 다 얘기 아니 불가능했다는 건 그냥 나를 믿으세요. 아이고. 자, 그리고 봉수가 간단히 말해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봉화를 간단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불만 배우면 돼요? 불만 배우면 저게 무슨 신호인가를 알아요? 불이 몇 번 켜지는가 이런 거 좀 신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불만 배운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령 조선시대의 봉수는 불을 한 번 피면은 이제 한 군역에서만 피면 그건 이상무 정상 상태임이고 두 번 피면 조금 이상함, 세 번 피면 적이 나타났음, 네 번 피면 이미 접전이 시작됐음,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하고 이 신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그 부산 다대포에 일본 해적이 이렇게 습격을 했다면 거기에서 봉수를 하여튼 4개 이렇게 올리면은 그 습격했다는 걸 이제 다 그 봉수망을 통해서 남산에 이제 목멱산이죠. 거기 봉수 최종 봉수에서 확인하고 조정해서 알고 이제 의전 회의도 하고 뭐 대책도 세우고 하겠죠. 그런데 봉수를 불 하나 배운다고 신호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연조, 이거 불 피우는 구덕이라는 뜻인데 이런 연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요새 그 새로 복원해 놓은 거라 좀 맞지는 않겠지만은 이것이 오래돼서 허물어졌을 거예요 아마. 1600년에 세월이 됐으면. 그러면 허물어졌으면은 뭐가 남죠? 돌로 쌓았으니까 돌은 남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봉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 말할 것도 없어요. 지난해 있는 봉수라고 하는 것은 다 올라가 봤는데 없어요. 흔적이. 자, 그들이 제시한 진화군의 봉수 26개소입니다. 이런데 이 봉수 한 군데도 봉수라고 하기도 어렵고 태평봉수대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태평봉수도 봉수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봉수나무 위에서 불을 피워야 하는데 불 피우는 아궁이가 없어요. 그건 재단이나 이런 거였을 가능성이 있지. 또 태평봉수대에서 연결될 만한 봉수로가 없어요. 어떤 목적인지 입지도 그렇고. 근데 무조건 봉수라고 거론만 된 것은 무조건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나라가 역사가 가야시대뿐이 없었나요? 아니, 이 진안책은 기본적으로 가야권이 아니었겠지만은 가야시대 또 가야의 공력이 원체 미약해서 그들이 어떻게 전체의 뭘 봉수를 가야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전체 주장을 할 때 헐망정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예 없거나 흔적이 아예 전혀 없거나 있어도 다른 거거나 그 산 석성 그 허물어진 자리거나 그런 거요. 그냥 뭐 다 이렇게 주워 넣어놨어요. 그래도. 그리고 봉수가 있으면 봉수 하나로 되나요? 봉수는 연결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산에서 외변이 일어나면은 서울 남산까지 가는데 20몇 군데가 연속적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하잖아요. 잘 보이는 데마다 봉수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봉수로는 없어요. 아예 어떻게 간다고 설명을 안 해놓아요.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나요?
이 봉수는 어디로 가는 거다, 이렇게 제시를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없어요. 자, 이건 이제 잘 안 보이겠습니다. 이게 그들이 제시한 봉수를 제가 이 재구성을 해본 거예요. 장소로 어떻게 가는가. 그런데 한 군데도 안 가요. 아니, 우선 지난 것만 봅시다. 저 동양 문필봉에서 장수 계북면으로 이렇게 뭘로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중간에 산이 높아가지고 보이들 안 해요. 그래서 이거 안 되지. 또 여기 봉수들도 아니고 이거 아니에요. 봉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천천면으로 가는 봉수도 산이 중간에 높아가지고 아주 연결이 안 되고, 저쪽 대구면으로 가는 것도 중간에 산이 높아서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전부 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봉수 이거 가야 봉수 해가지고는 사기를 쳐도 이렇게 치면은 참 쉽겠어요. 왜냐면 경우가 안 맞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기꾼도 사기도 그걸 누가 믿지를 않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해놨어요. 그런데 태연하고 학자들도 모른 척하고, 내용은 알죠. 내용은 아는데 자기 건이 아니라 나서질 않을 뿐이지. 그리고 장수를 왜 반파국이라고 했냐면, 실제로 장수에 가면은 고분이 몇 개 있어요. 그 고분의 내용이 가야 지방의 그릇이나 이런 것하고 비슷하대요. 그런 게 가야 사람들이 세운 고분이다, 이제 만드는 고분이다, 이런 생활연구 같은 게. 그래서 군산대학교에서 거기를 무슨 왕궁이 있었고 도읍이 있어서 그들이 전라북도 동부지방을 지배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있으려면 인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왕궁이 있고 봉수를 그렇게 운영하고 제철제로 운영하려면 백성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한번 내 따져봤어요. 그랬는데 가야 때 기록은 전혀 없으니까 모른다 치고, 세종실록지리지를 보면 이거 한 550년이나 됐나요? 뭐 세종대왕 때 거면은. 근데 장수연은 812명이에요. 장수 전체의 인구가. 그리고 이 남은 유곡리, 두랑리, 여기 운봉현 그 지역입니다. 거기가 551명. 참고로 지난해는 722명이 있습니다. 세종 때요. 용남에는 27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1000년이 앞선 시대에 인구가 얼마였겠어요?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기 이 산골에서 이 전라도 서쪽으로 가면, 택제 쪽으로 가면은 아주 넓은 평야 많잖아요. 거기도 인구가 없는데, 별로 인구가 없는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겠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이 고랭지 와가지고 추위도 일찍 오고 농사도 잘 안 되고 이런 데에 와서 살라고 했어요? 평야에 살라고 했어요? 당연하잖아요. 누구든지 살기 편한데 살라고 그러니까 이 산간지방으로는 안 왔고, 그때 당시에는 가야 시대 같으면 인구가 지독히 적어서 아주 극소수 인구뿐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 전라도 동부 지역은 거의 인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경상도 서부지방, 그런 게 함양 일대, 가야 일대,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쫓겨났던가 뭐 하여튼 정치적으로 이 핍박을 받았던가 망명을 해가지고
덕유산 자락을 넘어와서 장수에다가 털을 잡고 살았을 수도 있고, 그러다 죽으니까 고부 무덤을 썼을 수도 있고, 또 그 운봉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함양 옆에요. 그런 식으로 와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흔적은 자기들 살던 그 습속대로 살았으니까 그릇 만드는 것도 비슷하고 어떤 도구 만드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고분을 발굴하면은 가야하실 때 거기에서 성행하던 그런 양식의 유물이 출토가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 고분이 형성됐을 때인데, 거기에서 확대를 해가지고는 거기가 저기에서 전부 이 전라도 동부 지역이 가야 세력권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죠. 아이고, 넘어갑시다. 자, 장수가 반파국이라는데 참 이 에피소드로 그냥 들어봅시다. 이 반파국, 이건 동반자라는 반자예요. 동반자라는 반자인데 친구 반자. 이 파자는 뭐냐면 쩔뚝발이 파자예요. 이게 쩔뚝발이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한자는 뜻 글자인데 어쩌다가 음을 취해서 이두처럼 음을 취해서 그 글자로 표기하는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뜻이 고약한 자는 안 써요. 이두로 쓴다고 해도. 근데 뜻이 좀 고약하잖아요. 쩔뚝발이는 병신이란 얘기 아니요. 왜 이런 이름을 썼겠어요? 왜? 근데 또 하나 기록에는 뭘 오냐면 반역을 반자에다가 물결 파자예요. 반역의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 지명, 나라 이름에다가 이런 말을 쓰겠냐고요. 아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나라 이름에다 저런 말을 써요? 자기들이 쓸 리도 만무하지만은 어떻게 저런 지명이 생길 수 있죠? 저건 뭐냐면은 반파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렇게 쓴 것은 적성국이 그렇게 썼다 이 말이죠. 적성국. 왜? 우리 북한을 자기들이 뭐라고 하죠? 뭐 DPRK라고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약자로만 뭐라고 해야 해요? 그냥 조선이라고 해야겠죠. 조선. 조선인데 우리는 얼마 안 되네요. 몇십 년 전에 조선을 뭐라고 불렀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잘 아시면서요. 북교라고 불렀잖아요. 북한 교로지 있다는 약자 북교. 교자는 뭐냐면 꼭두각시 교자요. 왜 교류라 불렀냐? 소련의 조정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집단이라는 뜻으로 북한 교류 집단이라고 했는데 줄여서 북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적성국에는 나쁜 모멸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기분, 자기들의 정서를 실어서 적국을 비하하는 뜻으로 쓰였다 이 말이요. 그런 게 반파라는 말은 비하하는 말로 자기들이 정식 국호로 택했을 리가 없고 적성국에서 그렇게 부여를 했을 텐데, 가야 중에서 너무 횡포하고 그런 나라가 있었다고 하면 주변의 백제나 신라 쪽에서 반파라고 불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수가 반파일 수는 없다는 거지. 그러나 통설, 다수설은 어디냐면 대가야, 성주라는 말도, 성주였다고 하는 그 설도 있고 여러 설이 있어요. 그것도 한 가지 설이 아니라. 그러나 대가야 쪽 여기를 외부에서 반파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 전북가야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반파를 장수라고 하고 기문을 운봉이라고 하고 뭐 임나 대사 여기 이제 두 개의 말썽을 일으킵니다. 전라도 천년상가 뭔가 하면서 계속 식민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했다고 해서 아무튼 그건 그렇다고 하고,
일본 서기에 실려 있는 거예요. 이건 임나 여기 순천 광양 여수 근방 확실치 않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 다소설 뭐 소소설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혼란을 느끼고 있으니까. 근데 이 임나는 그렇고 김은과대사는 512년 513년에 백제로 복속이 돼요. 그건 뭔 뜻이냐면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이 장수 지방이나 진안 지방 이런 데에는 거의 인구가 적어서 백제에서 눈길을 안 돌렸어요. 백성은 적고 군사는 적고 그런데 그쪽 여기까지 경영을 할 능력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안 건들다가 나중에 이제 세력이 이 아래로 내려올 만하니까 그때부터 복속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 덕유산 서부 쪽으로는. 자, 그냥 참고로만 해봅시다. 초기에 여기 마한이고 가야는 변안이고 진안 저쪽 경상 쪽은 진안이었었는데 백제가 강성할 때는 이런 권역이었었고 강성했을 때는 뭐 가야 같은 게 쪽을 필 수도 없었고 그 다음에 5세기 말 6세기 초 이때에도 이런 상태를 유지했고 마지막까지 이런 세력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가 우리가 여태 우리 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된 거 여태 통설로 유지되어 온 그런 학설은 가야가 전라북도 동부 일대를 지배했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자, 전북가야 유적 시굴 발굴 조사 결과는 그렇죠. 우리 간단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연대를 증명하자는 거잖아요. 뭐 제철지를 가야 때 운영하던 거다고 그들이 주장하면 간단하잖아요. 그거 시료를 파가지고 조사를 시키면 돼요. 그것도 알아봤더니 100만 원 이쪽 저쪽이더라고. 비싸도 안 해. 그러면 최소 3천만 원 이상 받는 영역에서 왜 그 조사를 안 해요? 당연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했어요. 좀 안 해. 왜 하냐? 그들도 시료조사를 하면 연구보고서에 합쳐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가야 때 아니라고 나와버리면 조금 명구스럽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몇 군데는 했어요. 서너 군데는 했는데 거기는 아주 높게 잡아야 통일신라 시대 아니면 고려 시대 대부분은 조선 시대로 밝혀졌어요. 근데 그 보고서에 제대로 써놓도록 안 했어요. 그 얘기는 가야 때 운영됐다고 하는 것을 시발굴조사 방사선 탕소연대를 하니까 그때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연구 성과 자체가 아예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쓰겠죠. 자, 이런 것은 내가 여기서 떠들 일이 아니고 역사학계에서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들이 좋게 말해서 향토사학자인 나 같은 사람이 여기서 열내서 떠들고 있을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안 해요. 참 우리나라 웃기는 나라예요. 어? 이러면은 누군가가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안 해요. 어려운 얘기도 안 해요. 아주 상식적으로 그냥 근본적으로 간단한 얘기인데도 이 얘기를 안 해요. 일본 서기는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일본에서 쓴 역사책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내용으로는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왕권이 확실히 성립이 되고 역사 기록의 객관성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막부 그런 데에서 또는
그 역사 기록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신격화시키고 하는 식으로 기술된 게 하도 많아가지고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연대 같은 건 이제 아주 심사숙고해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거기서 학자들이 쏙쏙 뽑아다가 한 줄씩 씁니다. 그 이유는 있죠. 우리나라 역사서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 같은 게 원체 내용이 소략해가지고 이 전체를 설명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일본 서기에 있는 글을 갖다가 함부로 그렇게 농간을 부리는 그 소위 학자들, 이른바 학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 사례 말고도. 자, 이런 식으로 참 요 몇 년간 이걸 지켜보면서 답답한 생각에 소가리를 좀 했던 사람이 이 귀원 자리를 빌려가지고 이 사정을 같이 공감을 하자고 떠들어 봤습니다. 나는 자신이 있어요. 분명히 얘기를 해왔는데 그 질문이 있을 법도 한데. 예, 말씀하세요. 그 곰티째 그 지도에서요. 예. 그 정례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 조선작 처음에 누구한테 들으면서 발음되는 대로 정례제 이렇게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 말뜻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 왕래 왔던 원래자 써가지고 그런 길이다, 정례길, 이런 의미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맞는 말씀이요. 고지도에는 그 적적자, 아니 도적적자를 썼더라고요. 도적적자에다가 올레자. 그 옛날에는 이 상대적자하고 도적적자를 혼용해서 썼는데, 이 적이 온다, 이게 왜군, 왜병이 온다라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어요. 그 길이 약간 이제 빠른 길이라고 그래요. 아까 이제 예, 제일 빨라요. 짐이 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예. 짐이 가볍거나 그런 사람들이 다녔던 빠른 길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가 그 이름이 자체가 정례길이면 거기가 아까 웅치 전적 그 장소가 현장이 거기 아니겠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그런데 그건 아까 이 곰티를 뭐 세 군데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딱 흔히 지정이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안 갈 때도 가고 전혀 적이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기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디를 택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거기에 유물이 많이 있어요. 덕봉 쪽으로.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고, 이 우정 쪽, 그러니까 부암 쪽으로는 거의 유적이 없어요. 유물이 나온 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좀 죄송한 말씀인데, 아까 자료 중에 오타가 있더라고요. 정자가 아니라 적자, 이렇게 정례제 그 지명 표기를, 이 자료가 혹시 배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정리라고 표기했어요? 예, 그렇게 보이죠. 그럼 오타겠죠, 분명히. 그런데 그 정례제, 그런데 왜 뭐라고 그래? 하여튼 발음할 때는 정례제 이렇게. 적마을 있잖아요. 거기도 같은 비슷한 의미인가요? 그 적내인데 그 도적적자, 올레자, 정내인데 그것을 그대로 쓰기가, 지명으로 쓰기가 못하니까 이 적을 피리적자로 바꾸고, 내는 시냇물이라는 내로 해서 내천자에서 적천이라고 했고. 감사합니다. 예, 또, 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웅치는 지금 논란이 계속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느끼는 바를 잠깐 선생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고요. 저는 지금 완주군과 진안군이 웅치 전적지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임진년에 웅치에서 전쟁이 난이 일어서 그 왕도 포기한 나라를 구하고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데, 정통학자와 향토사학자들 간의 약간 의견 차이로 인해서 완주군이 주장한 위치와 진안군이 주장한 위치가 좀 상이하다고 지금 좀 상이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조금 더 여기서 서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그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 관계에서 조금 더 발굴하고 조사를 해서 좀 더 근사 정확한 그 자리를 좀 찾는 게 우리 이 향토사에서 우리 진안 쪽에서 좀 추구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와서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완주군 아까 입장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나 또 아니 자치단체가 아니라 국민들도 그게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치단체 지역에 이익이 있다고 하면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위명으로 해서 그 역사까지 왜곡해도 괜찮다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또 그렇게 자리 잡았더라고. 그런데 그게 참 나는 못마땅한데 그래서야 그렇게 썩어빠진 정신 가지고 우리 민족이 내일에 있겠냐 싶기도 하기는 한데 아무튼 완주군은 이 웅치 전에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어요. 그들도 억지로 주장하다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그때 그 전적기를 거기다 세울 때부터 그 옆에다가 도유림인가 국유진가에다가 거기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공티자 옆에 쓸데없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데다가 전적지라고 표시를 해놓고도 그런 무리를 저질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몇 년 전에 완주에서는 이 웅치 전적지를 사업화를 하려고 한 50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박물관도 짓고 기념관도 짓고 뭐 한다 이거요. 근데 웅치 전적은 그렇게 설득력이 없으니까 웅치에서 승전으로 간 왜군들이 전주성을 공략하려다가 안덕원에서 웅치전의 상처 때문에 이 지리멸렬 패퇴를 했다. 이렇게 해서 웅치전을 확대해야 한다. 광역화해야 한다. 또 하나 그 군대들이 퇴각하다가 거기 곰티 제 밑에 대성리 거기에서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대성을 했으면 그들은 대패를 했지. 그런 거다 이제 지명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런 얘기까지 해서 그 웅치 전적지고 인연이 있다는 거, 연관이 있다는 걸 주장을 하고요. 조금 더 나가면 그들은 뭐까지 주장하냐면은 웅치 이취전까지 합쳐가지고 또 주장도 해요. 그런데 완주는 입지가 그렇게 주장할 만한 게 못 되는 것이 그 제 고개 자체가 완주에서 전투가 벌어질 상황이 아니에요. 입지 지형 자체가. 안덕원이 전에는 완주했잖아요. 전주 옆에 바로. 옆에니까 지금은 이제 전주권인데 과거에는 완주했죠. 그러니까 안덕원 전투를 걔네들은 그 완주에서의 전투에서 이렇게 물리쳤더라고 하면 될 텐데 그 웅치 이쪽 그 말하면 경계 완주하고 지난 경계 그쪽에서 저들이 이제 막 끌어당겨서 자기들의 웅치권 영역으로 웅치 전투 영역으로 잡아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그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걔네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안덕원이 당시에 지금은 이제 전주 시내로 편입이 돼 있지만 완주권 얘기니까 그렇게 완주의 그 경계 내의 전투에서 물리쳐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리하면 될 텐데 그냥 굳이 웅치 전투를 자기들의 경계로 끌어당겨서 완주 쪽의 그 전투에서 큰 말하자면 승리를 한 거에 오늘을 둔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참 지금 형편은 완주는 사업성으로 접근을 하고 우리 진안은 상당히 냉담하고 무관심한 편이에요. 웅치 해도 대부분은 관심도 없고 또 관심 있어도 관심을 표하려고도 않고 그런 게 현실적으로는 늘 완주가 앞서가지
지금도 사적지로 지정이 됐는데 어떻게 입증이 안 되는 완주 쪽에 그 토지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적지로. 근데 또 우리도 반성해야 할 점은 있어요. 덕봉 지역이 그 웅치 사적지인데 그 토지주들이 사적지로 지정하면은 재산권에 조금 제한이 있다고 해서 또 반대를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점도 있고. 음력 7월 8일에 그 웅치전투 추모제요. 그때 해가지고 갔는데요. 그 참여사에서도 추모식을 지냈는데 저는 이제 우리의 할 일이랄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지난해 아이들이 좀 와서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청에서도 행사하는데 지난 군민은 버스 한 대로 갔고 완주 같은 경우는 여러 대가 질비하게 쭉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 모든 이렇게 행사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가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오신 분들은 다 연세가 있으셨고 그나마 제가 좀 젊었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되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아이들한테 그날은 중요한 날이고 학교에서 이렇게 학업도 중요하지만 한 오전만 빼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거를 지역의 어른들이 좀 나서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그 부끄러운 얘기기도 하고 매우 건설적인 얘기인데 그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다들 기억해 두세요. 원장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요즘 이제 국제화 시대이기 때문에 한 나라에 있었던 얘기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세계로 다 퍼지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저도 아침마다 일본 뉴스를 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용역비를 주어서 교수들이 그 용역비 때문에 역사를 왜곡한다는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서 정말 독도도 잘못하고 뺏기겠다 이런 좀 두려움을 좀 느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바로잡는데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발전시키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운 시간을 느끼면서 이 시간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좀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그때 하도 안타까워서 우리가 연명해서 감사원한테 낱낱이 그 입증해가지고 감사원한테 감사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된 것은 내가 볼 때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 그냥 완전히 봐주기더만. 그런데 한 가지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각을 하고 그 무고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쪽 안 그랬어요? 그 감사원에서는 단심제라 그대로고는 할 얘기가 없는데 그걸로 끝난 건 아니고 형사상 많이 걸리게 돼 있어. 이 사안 자체가 그 거짓말이고 그것이 용역비하고 관계가 돼 가지고 많이 걸리게 돼 있는데 그거 뭐 이 개인이 무슨 감정이라고 그렇게까지는 하기는 참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디 공분이 드는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시던가. 아니 일단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학계에 대해서 좀 그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좀 전혀 우리 사학계가 정상적인 사학으로서 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근데 사실은 그런 전혀 비뚤어진 역사학계가 그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현재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도 조선 총독부에서 발간한 조선사 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그걸 토대로 지금도 역사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학계도 강단사학이라고 그래. 즉 강단사학은 강단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게 대학 교수들을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제야사학이라고 이제 우리 일제 강점기 일제가 만들어놨던 역사에서 벗어난 우리 시각으로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연구하는 그 제야 사학계들이 또 있어가지고 상당한 충돌을 가져와요. 지금. 한 게 그 지금 현실로 그러는데 그러나 집권자들이나 이 모든 공적 시스템에서는 강단 사학자들을 옹호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 여기 이제 적힌 거 그 학문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어쩐 것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있는 것 같더라고. 말이 이렇게 안 되고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학문의 자유다 이 말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반대 증거가 많아서 그렇게는 안 될 걸. 아이 좀 그래요.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상한 정치 집단이 탄생되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야. 이제 아까 금방 설명했던 중에서 반파국이 김용국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땅에서 존재했던 나라가 아니고 일본에서 존재했던 나라라고 지금 보고 있어. 아니 그런 사람도 있고. 네. 그걸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반파국이 있고 무슨 뭐 김용국 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잖아. 하여튼 질문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막 자 질문 더 없으세요? 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층에 마침 웅치와 관련된 특별 전시가 있으니까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다양한 자료들에서 꼭 직접 또 한번 보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지난 국민들이 이러한 특별 전시가 있다는 걸 좀 알려주셔갖고 금방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에 대한 이런 좀 역사적인 시각들을 좀 같이 가주시는 시간이 더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에 이렇게 듣기까지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